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어렸을 때 썼던 필사 노트들을 좀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란 20대 초반을 의미합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썼던 필사 노트들이 제가 지금 한 4권 정도 이렇게 있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따라 썼었는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필사를 했었는지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오랜만에 구경을 좀 해보려고요. 그러면서 새해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가 고민도 좀 해보고 추억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필사를 그렇게 막 하진 않아요. 필사를 그렇게 요새는 많이 하진 않고 진짜 가끔 하는데 어렸을 때는 필사하는 걸 좀 좋아했었고 또 제가 만년필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년필을 대충 한,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13자루 정도. 만년필 쓰는 것도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했다 보니까 필사를 좀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읽는 책들 중에 인상 깊은 구절들을 필사를 하곤 했었는데 제가 일단 그 필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여러분 필사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요새 필사가 이렇게 약간의 트렌드로 좀 작은 트렌드로 이렇게 떠오른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필사를 하는 책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필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필사의 목적을 본인이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필사를 하는 건 하는 건데 내가 이 필사를 왜 하는지. 제가 필사를 했던 이유는 글을 잘 쓰고 싶어서 했던 게 제일 커요. 그게 1번 목적이었고 잘 쓴 글을 좀 따라 쓰면서 문장에 대한 감을 익히고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뭐 이런 표현들도 있구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내 몸으로 보고 읽고 외워서 따라 쓰고 하면서 또 보고 이런 그 반복 작업을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1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글을 잘 쓰고 싶다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필사를 했었고 그 밑에 이제 만년필 좋아, 좋은 노트에 글씨 쓰는 거 좋아 막 이런 목적도 있었고 그냥 글씨 예쁘게 쓰는 거에 대한 뭐 재미도 있죠. 그리고 성취감 같은 것도 있죠. 내가 이제 이 노트를 채워나간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밑의 목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필사의 목적이 저처럼 잘 쓰는 사람들의 글을 내가 좀 이렇게 참고하고 확인을 하고 내 걸로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다라는 게 목표라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다꾸를 하는 것처럼 노트를 예쁘게 채우는 게 나의 1번 목표야. 그러면은 이제 예쁘게 채워야죠, 노트를. 그게 내 목표니까. 그게 내가 이걸 하는 이유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목표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글을 잘 섬세하게 이렇게 뜯어보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걸 잊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목적이 이건데 글자를 예쁘게 쓰는 거에만 막 몰두를 하면 이제 이게 주객전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의 목적,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필기 엄청 예쁘게 하는 애들 있으면 막 저런 애들이 공부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쓰다 보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아 내가 지금 내용은 하나도 몰라. 내용 기억 잘 안 나고 글씨를 예쁘게 혹은 이 배치를 예쁘게 하는데 모든 나의 집중력을 쓰고 있다는 게 자기한테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본인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필사를 할 때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사를 할 때 우리는 책 전체를 베껴 쓰는 일은 좀 드물잖아요. 있긴 있겠지만 책 전체가 아니라 좀 내가 마음에 든 부분을 위주로 베껴 쓰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좋은 말이다 아니면 이거 참 기억할 만한 말이다 하는 걸 베껴 쓰잖아요. 그럴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베껴 쓰고 있는 문장들이 이 책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책 전체의 내용이나 책 전체의 주제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베껴 쓰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책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책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에 내가 밑줄 쳤던 그 혹은 필사를 했던 어떤 부분들이 뒤에 가서 부정당하거나 이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필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글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로서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냐면
제가 책의 말들이라는 제가 쓴 책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장은 글의 일부죠. 글 전체가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가 모여서 글 전체가 되는 것이고 문장 전체가 이렇게 모여서 의미가 두껍게 전달이 되는 건데 그 하나하나의 문장만 이렇게 쏙쏙 뽑아서 이거 좋은 문장이야. 이거 마음에 들어 라고 할 때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맥락상 좀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이걸 이런 의미로 가져간다 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좋은 문장을 가져가는 목적도 있지만 그런 좋은 문장들의 맥락, 전체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게 또 독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오늘 있었던 파란만장한 일 막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뭐 대기 순서를 선생님이 까먹어가지고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간호사가 나한테 내가 겨우 그 물리치료를 겨우겨우 받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점심에 떡볶이를 먹었거든. 그래서 떡볶이를 먹고 나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오후에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세상에 커피 머신이 고장이 난 거야. 저 커피 머신이 고장이 나서 막 네스프레소에 전화를 했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듣는 사람이 떡볶이 맛있었어? 이러면은 이제 맛있었지. 맛은 있었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문장,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전체 책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라는 것도 함께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또 필사에 대한 저의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사를 했으면 필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겠지요. 내가 좋은 문장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아주 마음에 들어 하고서 뭐 3문장, 5문장 정도를 베껴 썼는데 거기서 시작하는 글을 좀 더 길게 써본다든지 이 문장으로 글을 새로 시작해볼까? 라고 해서 글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왜 이 문장이 마음에 들었는지를 같이 써둔다든지 그것까지도 귀찮으면 페이지 정도, 전체 페이지 400페이지 중에 여기가 뭐 255에서 256이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라도. 왜냐하면 그 페이지가 어떤 의미냐면 전체 내용 중에 중반부를 조금 지났을 때 이게 나왔다라는 뜻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페이지를 기록을 하면 이게 전체 내용 중에 중반부쯤에 나왔던 내용이지라는 지표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부가적인 정보나 추가적인 활동을 하면 필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풍부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그런 활동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세 번째 걸 못했어요. 세 번째 걸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저의 시행착오인데 제가 이 많은 필사 노트를 쓰는 동안 세 번째 걸 하지 않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필사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얘기를 해봤으니까 너는 어떻게 했냐? 저의 어린 시절, 저의 20대 초반 시절의 필사를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하기 전에 뭐 노트 얘기 먼저 하면 이거는 이제 라이프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좀 작은,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노트이고 줄로 되어 있는 이런 노트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에만 저는 필사를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쪽은 좀 쓰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모를 쓰기도 했거든요. 필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드는 생각 같은 거 메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메모가 있고 나머지 3개는 바느질을 해서 만든 노트예요. 별걸 다 했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종이는 마찬가지로 라이프에서 나온 종이인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종이인데 얘를 접어서 몇 세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흰색 실로 바느질을 해요. 옛날 방식으로. 바느질을 한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만든 노트고요. 인천 부평 콜트 악기 2012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달력이에요. 다 쓴 달력을 잘라서 표지로 쓴 거고요. 얘는 그냥 엄청 두꺼운 종이, 이 종이가 어디서 났을까? 이거 엄청 두껍고 튼튼한 종이거든요? 옆에서 보면은 막 엄청 두껍죠? 이것도 똑같은 그 종이에다가 접어서 바느질 한 다음에 앞뒷면에다가 붙여서 이거는 스티커예요. 스티커 안 같죠?
요거 스티커 붙인 거예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던 디자인 문구 회사인데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걸요? 공책 디자인 그래픽스라고 0을 5, 0으로 쓰는 공책 디자인 그래픽스인데 제가 여기를 20대 초반 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노트, 다이어리, 다꾸용 뭐 스티커, 뭐 엽서, 연필, 필통 뭐 이런 거를 사 모으는 걸 정말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제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기서 나온 이제 스티커 였고요. 이것도 똑같은 데서 나온 스티커였어요. 이것도 앞뒷면 종이는 그냥 있는 종이 잘라서 쓴 걸로 기억을 하고요. 뒤에 이 스탬프도 아마 그 공책 디자인 그래픽스 스탬프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바느질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필사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 4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2012년 시장이네요. 이거부터 보면 되겠다. 한번 봅시다. 두둥. 제일 첫 페이지에 필사되어 있는 거는 이제 김산과 님 웨일즈의 아리랑이라는 책에서 제가 필사를 했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 썼던 만년필은 저의 만년필 콜렉션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아마 옆에 스쳐 지나갔으니까 뭐 알아볼 사람 알아보겠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졸업 선물로 받은 저의 인생 첫 만년필. 여기 이렇게 소피아라고 각인을 한 오로라에서 나온 탈렌튬이라는 만년필. 저의 인생 첫 만년필이니까 벌써 10몇 년을 함께 했네요. 이 만년필로 이제 필사를 했었던 이거를 제가 20살 때 읽었던 것 같은데 김산이라는 그 당시의 독립운동가와 그를 취재한 님 웨일즈라는 기자 가 쓴 아리랑이라는 책이고요. 2012년 8월 29일 아리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만년필 테스트도 했네요. 오로라 탈렌튬 EF 쪽. 이거 멋진 구절이에요. 내 모든 생애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도 실패의 역사였다. 나는 단 하나에 대해서만 나 자신에 대하여 승리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데에는 이 하나의 작은 승리만으로도 충분하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경험했던 비극과 실패는 나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는 환상이라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렇지만 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역사를 창조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다. 멋지죠? 멋진 부분이어서 제가 필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리랑이라는 20살, 21살 그때 읽었던 책을 2012년에 필사를 했네요. 처음에는 약간 이런 이렇게 노트 정리 같은 것도 했었네요. 천병이 그리스 비극의 이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리했던 같은 만년필로 그리스 비극의 시작,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대한 얘기, 뭐 디티람버스 뭐 이런 걸 했었네요. 와, 이런 공부를 했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와,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기억할 순 없어.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신이 읽은 걸 다 기억할 순 없습니다. 필사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거다. 생애 한가운데 존경하는 슈타인 박사님, 어제는 평소에 나답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이거 생애 한가운데 이걸 필사했던 기억이 나요. 이걸 필사했을 때의 그 기억이 나. 내가 너무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삶에 대한 공포, 살아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때는 어떤 위대한 생각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아무것도, 어떤 의미 있는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내 인생은 그냥 사라지고 있으며 나는 살지 않았다는 불안감, 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영원히 내 인생은 작은 궤적 속에서 움직일 뿐이라는 불안감들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필사하면서 괴로웠던 기억이 나요. 너무 공감하면서 필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필사를 해놓으면 약간 타임머신 같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제가 뭔가 와닿아서 이걸 필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김겨울은 이런 게 좀 와닿았구나. 느껴지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윤동주의 병원도 있고요, 2012년. 100년의 고독 있네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을 보자마자 100년의 고독. 마르케스 100년의 고독 73페이지에서 4페이지. 100년의 고독 정말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장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의 발견자라는 책이네요. 이거 아마 수업 들을 때 읽었던 것 같은데. 단테 신곡도 있네요. 단테 신곡 이렇게 지옥편 제3곡, 연옥의 제9곡
네, 단테 신곡도 있고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 서문 맨 위에 써있죠?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 서문. 제가 이 서문을 좀 좋아했었어요. 인생의 이른 시기에 성공하지 않아도 본인의 할 공부와 할 일을 차곡차곡 해나간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어떤 성취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늘 위로가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맥락에서 좀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법의 정신 자체는 재미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거 멋있네요. 무지몽매한 시대에는 가장 큰 악을 행할 때에도 사람들은 전혀 의혹을 품지 않는다. 하지만 계몽된 시대에는 가장 큰 선을 행할 때조차 겁을 먹는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에서 나 이전에 그토록 많은 위인들이 써놓은 글을 보고 감탄했지만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코레조처럼 나도 말했다. 나도 화가다. 라고. 삼권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중요한 책인데, 네. 이게 다음이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제가 이 얘기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루소에 대한 또 몽테스키우 이런 걸 왜 읽었었냐면, 당시에 그 수업 듣다가 이거를 좀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인간 불평등에 대한 호기심? 이거에 대한 철학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 그래서 그때 읽었었네요. 5페이지네요. 이거 서문을 전체를 썼나봐요. 그 다음이 김수영 시여 침을 뱉어라. 김수영의 글이죠. 워낙 유명한 글이죠. 네.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하죠. 그때 당시에 인상 깊게 읽었었나 봐요. 그리고 정지용의 시도 있고요. 백석 시도 있고 이화은의 일기예보란 시도 있고 야 이것도 제가 좋아했었던 크리스토퍼 이쇼우드의 싱글맨이라는 이거 영화로도 나왔던 소설이죠. 가장 첫 부분이 약간 각색이 돼서 영화에도 맨 첫 부분에 그 콜린 퍼스가 나레이션을 해요. 제가 그 나레이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사를 했던 것 같은데 첫 문장만 읽겠습니다. Waking up begins with saying am and now. 네. 저 이 부분 정말 좋아해요. 그냥 이런 낙서 같은 것도 있고요. 로맨가리 또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지금도 좋아해요. 로맨가리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부분 정말 좋아해요. 이 로맨가리의 소설 중에 이 부분. 한 가지 설명은 있어야 하고 언제나 있을 테지만 모른들 무슨 상관이랴. 과학은 우주를 설명하고 심리학은 살아있는 존재를 설명한다. 하지만 스스로를 방어하고 되어가는 대로 몸을 맡기지 않고 마지막 남은 환상의 조각들을 빼앗기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부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문고전 강의. 네, 인문고전 강의 제가 맨날 추천했었던 그 인문고전 강의도 있고 길가메시 서사시 별게 다 있는데 단테 또 있어요. 단테 신곡 또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인문고전 강의의 내용이 있고 이거 뭐냐면은 이거 읽으면 아마 무슨 책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가짜 그리스도는 그 사자가 그랬듯이 유대 족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먼 이방 족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잘 들어두어라. 가짜 그리스도는 지나친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느님이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아드소 선지자를 두렵게 여겨라.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장미의 이름 진짜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장미의 이름을 왜 읽게 됐었냐면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모르는 아가들을 위해서 설명해주자면 요즘에 왜 길거리 인터뷰 많잖아요. 그거를 했었어 옛날에 MBC에서. 그 유재석 선생님과 김용만 선생님이 책에 대한 인터뷰를 하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책을 읽읍시다 선정도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선정도서가 되면 전국적으로 그 책이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거기서 뭐 기부금 같은 걸 모아서 도서관을 지역 곳곳에 짓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 전 국민이 좋아했어. 그 프로그램을 시청률도 되게 높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자랐는데 그 책을 읽읍시다의 인터뷰 중에 제 기억이 맞는다면 아마도 그 어떤 여성분께 이제 요새 무슨 책 읽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푸코의 진자라는 걸 읽고 있다. 라고 인터뷰 답변을 하셔서 그 장면을 제가 어릴 때 보고 뭔가 멋있다. 좀 속된 말이 죄송합니다. 깐지난다 라고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잘하면 움베르토 에코의 책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던 기억이 나요. 20살이 넘어서 어느 날 문득 움베르토 에코를 나도 이제 읽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움베르토 에코의 책들을 읽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장미의 이름도 읽었었고, 이 장미의 이름 읽기라는 강유한 박사의 책, 되게 얇은 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해서 장미의 이름을 읽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재밌죠? 장미의 이름, 그 수도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만 들으면 뭔가 추리소설인가 싶지만 동시에 되게 또 여러 가지 메타포와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되게 재밌는 소설입니다. 박준 시인의 시도 있고요. 보이십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년이 온다죠. 네, 소년이 온다. 또 이때 읽었었네요. 이때 읽고 필사를 했었군요. 책 제목을 안 써놨다. 이거 제목이 뭘까? 봐봐요, 여러분. 읽은 책이고 필사까지 했는데 책 제목을 안 써서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 지금. 뭔지 기억 안 나서 검색했는데 이거 푸코의 진자야. 미친 거 아니야? 푸코의 진자 얘기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장미의 이름만 생각나고 푸코의 진자 기억이 안 났다고? 야, 진짜 어이가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있네요. 이것도 책 제목을 제가 안 써놓긴 했는데 이거는 뭐 읽으니까 알 수 있겠네요. 이건 루시드 폴과 마종기가 주고받은 편지. 이것도 책 제목을 안 쓰긴 했는데 뭐 보면 알 수 있죠. 푸코의 진자는 왜 몰랐을까? 진짜 어이가 없다.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레거도 있고요. 신보선의 낙화도 있고요.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시도 있고요. 달과 육펜스도 있네요. 제목을 왜 다 안 썼을까? 여러분은 책 제목을 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도 있고요. 시지프시나 영문판도 읽었나요? 별의별 걸 다 읽었다. 뭘 이렇게 많이 읽었냐? 그리고 거의 뒷부분 이거는 이제 김현수의 소설가의 일을 읽고 썼던 문장들이네요. 우리는 타인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건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한 일이다. 하지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에 어떤 문장이 쓰여지느냐는 것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소설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소설가의 일, 김현수 선생님의 책으로 이 노트가 마무리가 되네요. 2015년 1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얘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얘는 그냥 구경만 좀 시켜드릴게요. 얘는 맨 앞에 써있죠. 장폴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의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 책을 필사한 거예요. 전체를 한 건 아니고 이 노트 전체가 그 말이라는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필사를 한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사르트르의 말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들을 필사를 했다. 2014년 1월에서 2월 동안 이런 식으로 필사를 했다. 제가 이 필사 노트로 기억이 나는 게 집이 이사를 했던 날에 새벽에 제가 그 집에서 좀 빨리 나와가지고 스타벅스에 앉아서 아침 7시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책을 옆에다 펴놓고 북스토퍼 집게로 이렇게 펼쳐놓는 거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펼쳐놓고 얘를 펼쳐놓고 그 말을 필사를 하던 그 이삿날 아침이 기억이 나요. 아메리카노랑 빵 종류를 하나를 시켜서 그걸 먹으면서 이거를 필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기원을 추적하는 그런 책이에요.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 공감도 되게 많이 하는 부분도 있었고 되게 재밌게 읽었던 사르트르의 책이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글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끝까지 필사를 하고 나서 좀 기억에 남아서 앞에다가 다시 쓴 구절이 이거예요. 166페이지에. 나는 글쓰기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글을 쓰기 전에는 거울놀이밖에는 없었다. 한데 최초의 소설을 쓰자마자 나는 한 어린애가 거울의 궁전 안으로 들어선 것을 알았다. 나는 글을 씀으로써 존재했고 어른들의 세계에서 벗어났다. 나는 오직 글쓰기를 위해서만 존재했으며 나라는 말은 글을 쓰는 나를 의미할 따름이었다. 그런들 어떠냐 나는 기쁨을 알았다. 공중의 놀이개와 같던 어린애가 이제 자기 자신과 사적인 데이트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필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좀 저한테 인상적이었나 봐요. 네, 지금 읽어도 인상적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책에 대한 필사만 했던 노트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만 있어요. 시 필사 노트인데 그래서 맨 앞에 이 신보선 시인의 유명한 말이죠. 시여 너는 내게 단 한 번 물었는데 나는 영원히 답하고 있구나 라는 이 유명한 걸 맨 앞에 써놓은 이유가 이 노트 자체가 시 노트예요. 시 필사집. 그래서 뭐 백석, 기영도, 진은영, 윤동주, 문태준, 김이듬, 민왕기, 강성은 다양하네요. 전부 다 시입니다. 네. 이거는 시 필사집, 백석, 나타샤와 흰 당나귀도 있고요. 김이듬 시골창녀, 이 시 좋아해가지고 민음사TV에 나갔을 때 제가 이 시를 소개한 적이 또 있는데 이 시 그때도 되게 좋아했었고요. 진은영 시인의 시도 많이 있네요. 긴 손가락의 시, 기영도의 노을.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이 부분 뭐냐면 승부를 알 수 없는 하루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했을까? 오늘도 물어보는 사소한 물음은 그러나 우리의 일생을 텅텅 흔드는 것. 이 구절 제가 정말 좋아했었어요. 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었고 또 백석,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백석. 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라는 또 유명한 시죠 이것도. 또 진은영의 청춘 1, 기영도의 희망, 문태준의 흰 자두꽃 이런 시도 있고요. 이상도 있네요. 이상의 이런 시. 예, 이상도 있네요. 아, 이 시도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유희경의 너가 오면이라는 시인데 이 시도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시를 필사를 했었다. 이거는 그냥 시 필사 노트여가지고 얘도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노트고요. 자유 필사 노트 이렇게 써있죠. 주제 없이 그냥 다양하게 읽겠다. 뭐 그런 거여서 맨 처음에 읽는 게 앙드레지드의 땅의 양식이네요. 내가 이걸 읽었었구나. 읽었던 건 제가 아는데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중요한 것은 네 눈길 속에 있지 보이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분명한 지식들은 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와는 분명히 따로 남을 것이다. 너는 어째서 그런 것들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가. 나타나엘, 나는 내게 열정을 가르쳐주겠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로시주쿠 송로 이 잉크 참 예쁘죠? 요시주쿠 송로. 이거 지금도 있을 거예요. 네, 이 색 참 예쁘죠. 뭐 김규항의 B급 좌파라는 책도 있었고 이런 그림은 왜 그렸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런 걸 그린 이유가 있겠지? 뭔진 모르겠지만 20대의 내가 뭔가 이런 걸 그린 이유가 있겠죠? 이규보의 시도 있고요. 신보선도 여기 또 있네. 그리고 아까 있었던 그 루시드 폴과 마종기 선생님이 편지 주고받았던 그 책 내용도 있네요. 되게 생각보다 부드럽지만은 않은 책이었네요. 지금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강하다. 루시드 폴 선생님 어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려 하지 않는 자들은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죄악입니다. 세대가 지나 아이들이 죗값을 치를 것이고 우리나라는 허약하고 온통 경쟁의 망령과 힘만을 좇는 문화는 실종된 나라가 되어갈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강력한 글들이 있었네요. 이거는 새 만년필 사고 나서 기분 좋아가지고 낙서했던 거. 글씨체 좀 귀엽게 나오는데? 이러면서 낙서했던 거. 백석 평전 내용도 있네요. 백석 평전 내용도 있고 기형도 시작 메모. 네, 기형도를 많이 좋아했군요. 이거는 이동진 평론가 글이었던 것 같은데 20살은 미래를 열어젖힐 수 있는 대가로 1인분의 삶을 고스란히 제 어깨에 올려놓아야 하는 나날이다. 이거 이동진 평론가 글인 것 같은데 책 제목은 또 안 써놨지만 책 제목을 여러분 쓰도록 하십시오. 이거 아마 이 내용 제 기억이 맞는다면 이동진 평론가의 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저거죠. 눈먼 올빼미.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띄어서 썼던 게 아마 원래 그 책의 편집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되게 좋아했었어서 책 자체의 정서도 되게 제가 이때 당시에 좋아했었는데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나네요. 삶에는 서서히 고독한 혼을 갉아먹는 괴양 같은 오래된 상처가 있다. 이거 아마 눈먼 올빼미였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보르헤스의 알레프라는 소설입니다. 20대 중반쯤 보르헤스를 처음 읽었었는데 재미있게 읽었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보르헤스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 시집에도 약간의 영향이 있었고 다시 읽어도 너무 좋네요.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다지 특별한 게 아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은 죽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것은 그들이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신성한 것, 무서운 것, 불가해한 것은 자기 자신이 죽지 않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런 확신은 매우 드물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지 않는 사람들의 공화국은 여러 세기에 걸친 연습을 통해 배운 끝에 완벽한 인내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멸에 이르렀다. 그들은 무한하게 긴 시간의 주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한한 상황들과 변화를 지닌 무한한 시간의 주기를 전제로 한다면 단 한 번이라도 오디세이아가 쓰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누구도 아닌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단 한 명의 죽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다.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처럼 나는 신이고 나는 영웅이고 나는 철학자고 나는 악마고 나는 세계다. 이것은 바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따분하게 말하는 방식이다. 지금 봐도 좋구만. 보르스의 알레프라는 단편소설집 중에 단편소설 한강 작가의 시가 있군요. 한강 작가의 시 거울 저편의 겨울이라는 한강 작가가 시로 먼저 이제 데뷔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강 작가의 그 시집이 지금도 이제 한 권 나와 있죠.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그 시집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를 쓰다가 다시 썼네요. 거울 저편의 겨울 2. 지금도 좋아하는 시입니다. 한강 작가의 시. 소년이 온다. 비싸. 이 부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이제는 내가 선생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이 부분 언제든 다시 봐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죠. 말과사물도 있네요. 이것도 제목을 안 썼지만 읽어보니까 푸코의 말과사물의 그 서문이네. 이거 다 보르헤스네요. 제가 지금 넘기고 있는 빽빽한 부분들이 다 보르헤스 네요. 그리고 문태준 시인이 또 있고 아까 읽었던 김현수 작가의 소설가의 일 여기도 있고 이거는 눈먼 자들의 도시도 있네요. 눈이 안 보여 라고 써있는 여기 뒷부분은 그게 많네요. 그 보르헤스의 알레프 단편집에서 가져온 부분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아무리 길고 복잡한 운명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삶은 실질적으로 단 하나의 순간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 영원히 알게 되는 순간이다. 그 알레프에 수록된 여러 단편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수록된 글들이 뒤에 좀 많고요. 그리고 기영도 산문집이 좀 많네요. 이것도 기영도 산문집에서 쓴 거고 이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밤 1시. 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문이다. 보니까 지금 문체 자체가 기영도인 것 같아요. 기영도 산문집 필사를 한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뒤에는 좀 그런 보르헤스 기영도 시즌이었나 봐요. 읽은 걸 보니까. 4권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써놓길 참 잘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걸 다시 보는 재미가 확실히 좀 있네요. 내가 20대 때 어떤 글들을 읽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샘들에서 물을 길어서 마셨었는지가 여기서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재미가 있네요. 지금 또 열심히 기록을 해놔야 10년 뒤에 내가 또 재밌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쓰고 있을 시간이 없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20대 때 지금보다는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왜냐하면 대학을 다닐 때는 그래도 직업 생활을 할 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보통은 있을 테니까 그때 당시의 감성과 그때 당시의 그 시간적 여유와 그때 당시에 활발한 읽기와 이런 걸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공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라고 또 못할 것도 없긴 하겠죠. 지금 열심히 읽어가지고 또 써놓으면 10년 뒤에 내가 또 기뻐하겠지? 지금은 제가 지금 논문을 써야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필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대학원 졸업하면 다시 좀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경이었습니다. 저의 필사노트를 같이 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